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멀티플레이 하면서 영화 리뷰하는 리뷰 손입니다. 네, 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내일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떡국을 먹으면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의 이탈리아 영화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지그라 불린 사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근데 또 이렇게 연이어서 이탈리아 영화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영화의 제목은요, 안개 속 소녀입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고요. 이 영화가 참 재미난 것이 이 소설의 원작자와 이 영화의 감독이 같은 분이세요. 참 특이한 케이스죠. 우리나라의 그 임창동 감독님 같이 소설가로도 인정받고 유명했던 분이 이렇게 또 감독이 돼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감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렇게 또 자기가 쓴 소설을 직접 또 영화로 연출을 해가지고 또 인정받는 경우는 정말 더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설과 영화를 좀 비교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또 한 사람이 어떻게 소설가일 때는 이렇게 썼던 것을 또 영화를 찍을 때는 또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찍었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 그 줄거리부터 먼저 간단히 좀 보실까요? 안개 낀 어느 날 정신과 의사 플로레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보겔이란 유명한 형사가 경찰에게 잡혀와 있죠. 보겔 형사는 최근 일어난 마을의 소녀 실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유명한 형사입니다. 그런데 차 사고를 내고 몸에 피를 묻힌 채 도주하다가 경찰에 잡혀온 것이죠. 정신과 의사의 추궁에 보겔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나라는 소녀가 안개 낀 어느 날 교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됩니다. 마을로 파견된 형사 보겔은 부모를 면담하고 주변 정황들을 살피게 됩니다. 안나 집 앞에서 박수를 치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보겔 형사. 작은 소리에도 관심을 보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보겔은 안나가 아는 사람에게 납치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보겔은 언론을 이용할 줄 아는 형사입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대중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성공하죠. 보겔과 언론은 일종의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녀에 대한 걱정보다는 모두가 다 비즈니스를 하는 느낌이죠. 그러다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 남학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테아란 이 남학생은 안나를 좋아해서 수호천사처럼 그녀 주변에 머물면서 촬영을 하고 그녀의 물건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보겔은 이 학생을 범인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학생은 찍은 비디오에서 안나 주위에 자주 등장하는 한 차량을 보여줍니다. 보겔은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방송에 흘리면서 차주를 유력한 용의자로 몰아가죠. 그 차량은 안나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마틴이란 교수의 차였습니다. 그는 가정적이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 정황들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를 범인이라 확실한 보겔은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마티니 교수에게 변호사와 언론사가 접근합니다. 그들은 안나의 안전이나 사건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죠. 오로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속내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안나의 유기된 가방이 발견되고 교수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려는 보겔에게 또다시 교수는 무죄라는 문자가 오게 되죠. 그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문자를 보낸 여자는 오랫동안 30년 전 마을에 있었던 소녀들의 실종을 탐사했던 여기자입니다. 그녀는 실종 사건들은 같은 패턴을 보였고 안개 남자라 그녀가 명칭한 한 범인이 한 짓이 분명하다면서 당시 마을에 없었던 교수는 범인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보낸 봉투를 보겔에게 건네죠. 그 봉투에는 안나의 진짜 일기장과 범인이 보낸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
그 장소로 달려간 보겔은 그곳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찾게 됩니다. 테이프에는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 안나와 범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문을 닫은 마을의 호텔을 찾은 보겔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몬 것에 화가 나 비디오 테이프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문자를 한 기자의 제보로 잠복한 기자들이 있었죠. 결국 잘못된 수사로 상황이 변하면서 보겔은 수사에서 빠지게 되고 교수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교수는 보상금과 책 제의 등 돈방석에 앉게 되죠. 보겔은 일기장에서 소녀가 첫눈에 반해서 손목에 이니셜 O를 새긴 올리버란 청년을 방송을 통해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히 방송국에 온 교수의 손목에서 이니셜 O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교수가 맞았던 것입니다. 교수는 보겔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무죄 판결로 큰돈을 번 인물 로미오의 영상을 보고는 큰돈을 벌고자 이 사건을 계획한 것입니다. 언론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수사하는 형사 보겔의 특성과 지역에 있었던 안개 남자에 대한 사건, 그리고 희생양이 될 주변 인물들을 이용하여 교수는 자신을 유명한 범인으로 만든 후 보겔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꾸며서 큰돈을 벌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했던 것입니다. 계획은 성공했지만 자만심에 살인범들이 수집의 증표를 남기듯이 손목에 소녀의 이니셜을 새겼다가 보겔이 이를 보게 되면서 보겔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옛날 소녀 6명을 납치하고 죽인 안개 남자는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바로 정신과 의사 플로레스입니다. 그가 무지개 송어에 집착하고 잡은 무지개 송어를 수집하듯이 그는 빨강머리의 소녀들만 죽이고 그녀들의 머리카락을 수집한 연쇄 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정체는 안개 속으로 사라진 소녀처럼 교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영화는 뭐 이런 영화에 많이 나오는 설정인데요. 뭐 거의 나오는 설정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주변에 실제 범인인 것 같은 사람들을 자꾸 등장을 시키잖아요. 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실종된 소녀의 친구와 뭐 약간 좀 안 좋은 일을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긴다든지, 또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또 뭐 소녀를 평소에 촬영하고 다녔던 이상한 남학생이 등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주변에 범인일 것 같은 사람들을 자꾸 이게 등장을 시켜서 이 영화의 진범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영화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그 범인의 실체가 안개 속에 머물도록 하는 그 관객들의 시야를 가리는 그런 효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영화에서 그 맥거핀 효과라고 약간 그 관객들이 속이는 그런 장치들을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류의 영화들은 범인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범인이 너무 명확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설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좀 식상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될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화 특성상.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그 교수가 범인인 것 같다가 또 범인이 아닌 것 같다가 결과적으로는 범인이 맞았다라고 하는 그 반전과, 또 그리고 안개 남자라고 해서 이 교수보다도 더 큰 범죄자인 연쇄 살인범인 그 정신과 의사 플로레스가 안개 남자였다라는 그 반전이 이 영화를 훨씬 더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수가 실제 소녀 살해범이 맞았다 하고 영화가 끝나버린다면 재미가 덜한 것이고, 이 소설이 그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좀 마이너스겠죠. 이 교수가 비록 그 소녀의 살해범으로 밝혀졌지만 보겔 형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진짜 진범인 안개 남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안개남자라고 믿는 이 교수가 보겔 형사에 의해서 살해됨으로 인해서 안개남자가 검거됐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 소녀 6명에 대한 진범에 대한 수사나 그런 것들도 그냥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 이 영화 제목대로 처음도 안개 속으로 소녀가 사라졌듯 마지막도 안개 속으로 실제 진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초반이나 중반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반 중반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이 초반 중반에 쓰였던 대사나 이미지들이 영화 후반부 이 결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사나 이미지들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 대사와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시면 영화 후반이 훨씬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초중반이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소녀를 그 유인할 때 그 이용했던 그 고양이의 이름을 로미오라고 말하잖아요, 교수가. 로미오가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 보겔 형사에 의해서 그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피해자의 이름이 로미오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 플로레스가 그 강가에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그 옆에 거대한 성호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숭어가 아니라 죽어가는, 약물 때문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소녀가 죽어가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마치 물고기가 뻐끔뻐끔 거리는 그 숭어의 뻐끔뻐끔 거리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플로레스 정신과 의사가 그 숭어의 이미지를, 소녀의 이미지를 숭어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이렇듯이 영화 초중반 대사나 이미지들이 영화 후반부에 연결된 것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중반을 조금 지루하시다고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보시다 보면, 집중하지 않고 보시다 보면 영화 후반부에 그 느낄 수 있는 재미들을 놓치게 되세요. 그래서 이 영화를 2번 보니 알았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네, 2번 보니까 첫 번째 볼 때 내가 몰랐던 것들을 이런 거였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리뷰를 보고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은 초반 중반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집중해서 대사와 이미지를 잘 기억에 담아두시면 후반부가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자, 이 영화의 개인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정연휴에 무슨 영화 볼까 할 때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재미난 영화로 구정연휴 끝나기 전에 한 편이나 2편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봉하는 알리타의 원작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것인데요. 그 일본 만화 원작에 대한 소개도 좀 해볼까 하니까 여러분들 또 들려주시기 바라요. 또 와주세요. 꼭이요. 지금까지 리뷰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정 잘 보내세요.